1983년 7월 31일 한 여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종자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사는 50살의 오미희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실종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의 조사로는 사라졌던 당일 이 오씨의 행적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였답니다. 평소처럼 집 근처에 있는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간 뒤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외에 특징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평범한 주부였던 오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갈 만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며칠 후 오씨는 공주의 소룡골이라고 하는 계곡에서 싸늘하게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경찰의 발견 당시 오씨는요, 옷이 벗겨진 채로 물속에서 사망해 있었다 그래요. 사망자는 겉으로 보기에 외상은 없었지만 주변 수색 결과 계곡 주변에서 이 오씨의 옷가지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본인이 직접 옷을 벗어서 갠 것처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실 80년대 당시에는요, 일반인들에게 그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거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겪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일들도 꽤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오씨의 경우도 별다른 특징 없이 죽은 것으로 봐서 수영을 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에 걸렸고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졌고, 최종적으로도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사망은 이렇게 단순 사고사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지금 다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오씨가 수영 중에 사망을 했는데 며칠 후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씨는 사망 순간에는 혼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신고한 그 목격자, 신고자는 오씨의 지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 계곡에서 오씨는 혼자 수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밭으로 일을 나갔던 여성이 돌아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러한 것이 충분히 가능은 하죠.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 있었는가를 따져보면은 이것은 사실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오씨가 사망한 계곡은요, 일하러 나간 그 밭과는 또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려면은 집과는 더 멀어지게 되고, 계곡에 올라가려면 산도 어느 정도 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의심할 수 있는 남은 가능성으로는 타살밖에 없습니다. 경찰과는 다르게 가족들의 생각에도 혹시나 하는 의심은 있었지만, 이미 이 사건이 처리된 이후라서 더 이상 어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씨의 사망 이후 공주에 사는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종된 여성들은 모두 공주에 위치한 야산에서 차례로 시신이 된 채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초 충청남도 공주 일대에서 벌어졌던 공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공주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화성이죠. 얼마 전에 제가 100회 특집으로 다시 다룬 적도 있었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크게 알려져 있고 사상 최대의 수사력을 동원하게 됐던 그런 이유는요,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공주 연쇄살인 사건은요,
화성보다 3년 앞서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화성에서 다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꼭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평소보다 더 컸었고, 언론의 관심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번에 이야기할 공주 연쇄살인 사건이 먼저 벌어졌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에서 발견된 그 오씨의 사망 사건이 있고 나서 약 7개월 후 공주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사라졌다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종자는 같은 지역에 사는 51살의 유미화 씨로 실종 당일 공주 시내에 위치한 절에 간다면서 집을 나섰던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약 2달 후에 절 근처의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조사 결과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해봤어요. 부검 결과를 보니 사체에서는 역시 외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상이 없다는 것은 뭐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독극물 반응도 없었고요. 타살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되지 않자 이 유씨도 역시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돼 버립니다. 몇 달 사이에 발생한 두 여성의 죽음이 단순 사고로 처리가 됐지만 이것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범죄 사건의 정황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은 같은 해 여름부터였습니다. 이번에는 21살의 여성이었는데요. 산속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위협을 당했던 사건이 발생하면서였습니다. 장소 자체가 인적이 드문 이런 산길이기는 했지만 대낮이기도 했고요. 평소에 자주 다니는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평소처럼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낯선 남성이 갑자기 숲속에서 튀어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낫을 들고 있었어요. 이 낫으로 여성을 위협하면서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한 뒤 여성을 깊은 산속까지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생각보다 크게 반항을 하자 용의자는 포기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 바로 처음에 말했던 그 오씨가 수영 도중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계곡과 같은 그 소룡골에 위치한 산이었어요. 이것으로 경찰은 앞에서 벌어진 단순 사건들이 누군가에 의한 살인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의자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대낮에 마을 야산에서 발생한 강간 미수 사건이 전 지역에 소문이 나자 이 사건 이후로 공주의 여성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됐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저녁 시간이 되면 바깥으로 외출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공주 지역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한동안 공주에서 이렇다 할 강력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정도가 지났던 85년 8월 또 한 건의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와는 다른 계곡이었어요. 마티 계곡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또다시 여성의 변사체 하나가 발견이 됐던 거죠. 사체는 사망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역시 현장에는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번 피해자의 발견이 늦었던 이유는요, 피해자가 공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탓에 공주경찰서 내에는 이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당연히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도 아무런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죠. 부패가 워낙에 심각했기 때문에 사인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이번 피해자도 21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정도는 알았고, 인근에 있는 절에 가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였지만 역시 이 사건에도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이쯤에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두 지역에서 이러한 강력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자 사실 그 당시에 경찰청 상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가 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의 사건이 일어난 탓에 매스컴에서는 화성 위주의 보도만 됐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보는 공주의 연쇄살인 사건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었었어요. 세 번의 사건이 벌어지고 5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87년 1월 29일 공주 시골 마을에 또다시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47살 주부 강희라 씨로 역시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간다라고 하면서 외출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은 강 씨가 평소 다니던 길과 사찰 주변, 인근 야산 등을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단서가 없다는 거죠. 계속되는 여성 실종 사망 사건에 공주시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어온 형사들이었지만 단서 하나 존재하지 않는 이런 연쇄 실종 사망 사건의 수사의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래요. 그저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화가 오면 시신을 확인하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목격자도 없으니까 탐문 수사를 해도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던 범인은요, 한 달 후에 5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인근에 사는 57살의 양지화 씨로 밝혀졌는데요. 실종 신고되었다라는 신고가 먼저 들어온 거죠. 양 씨의 최종 행선지는요, 마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당일 저녁 8시경 교회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양 씨를 봤다라고 하는 첫 목격자가 등장을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목격까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정황상만 따져보자면은 양 씨는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정도로밖에 짐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실종된 양 씨는 사흘 후에 발견됩니다. 사망한 채로. 발견 당시 양 씨 사체는 논에 볏짚으로 덮여진 채 버려져 있었는데요. 목에 찰과상이 있는 데다가 양말과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바로 얼마 전에 발생했었던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4차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강간살인이었습니다. 연속으로 실종된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이 되자 공주시의 경찰서는 발칵 뒤집힙니다. 특히 이번 양 씨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당시에는 생소했었던 이런 연쇄살인 사건의 가능성을 겨우 짐작하게 됐고요. 혼자서 외출을 했던 부녀자들, 여성들이 사라진 뒤에 사체로 발견되는 이런 사건들은 분명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인을 알 수 없었던 피해 여성들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미스테리 사건은요, 5명의 여성이 죽고 나서야 겨우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6번의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단서 하나 못 찾고 있는 경찰이 좀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은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보다도 3년이나 먼저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경찰은 선진화된 수사기법이 도입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고 만나서 물어보는 형식의 수사가 대부분이었어요. 현재의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짐작할 만한 수준의 수사력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동기를 알 수 없는 연쇄살인 사건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있었고, 여러모로 경찰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때도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거죠. 경찰은 놓여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경찰의 수사력을 벗어나는 정도의 예측하기 힘든 유형이었다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동시에 가장 많은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우를 보면요, 이러한 사건은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찰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 또는 실수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한국의 경찰력 전체를 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찰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신뢰감을 주지는 못하는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놓치는 사건보다는 해결을 하는 사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경찰 전체를 일반화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주 연쇄살인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채 7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87년 4월 1일 다시 공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47살의 최순영 씨가 사라졌던 거죠. 실종 당일 최 씨는 저녁에 있을 장사를 준비하려고 집을 나선 것이 마지막이었답니다. 다시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명의 여성이 연달아 사라지자 경찰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고요. 이들이 사라졌던 지점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벌인 경찰은요, 다음 날 허벅지 부분에 자상을 입고 있는 한 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월 말 절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됐었던 강희라 씨였어요. 그리고 강 씨의 사체가 발견된 다음 날 눈에 피멍이 든 채 죽어있는 이번 최순영 씨의 사체까지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4년 동안 공주시에서는요, 6명의 여성이 실종된 뒤에 사체로 발견이 됐고, 한 명이 살해당할 뻔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이러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경찰은요, 60여 명이 넘는 강력반 형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수사팀은 그동안 공주시에 있었던 여성 실종 사건과 이전에 단순 사망 처리됐었던 사건들까지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이나 사체에서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지문이나 족적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머리카락이나 정액도 없었습니다. 발견된다고 해도 DNA 분석 기술이 없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여성들은 모두 혼자서 집을 나간 시점에서 실종됐고 사체로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체를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계곡 등에 유기했다는 점 등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 추정을 해볼 때, 사망 시간을 볼 때 낮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점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범인은 아마 공주 지리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일 것이고, 일부 피해자 발견 당시 돈이나 금품 갈취는 없었던 것으로 봐서 단지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범행을 저지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정리하자면 범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 살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정도는 추정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일범에 의한 연쇄 강간 살인 사건으로 최종 방향을 잡게 된 수사팀은요, 공주 시내 동일수법 전과장 등을 상대로 탈문 수사를 실시하던 중에 한 스님으로부터 뜻밖의 중요한 진술 하나를 듣게 됩니다. 용의자의 키가 165cm 가량의 30대 남자, 수상한 남자였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범행 장소 중 하나였던 마티곡의 정상에서 내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겁니다. 이 스님이. 이 남자는 항상 검정 옷을 입고 다녔는데 사시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스님의 말대로라면은 이 남성은 수상한 인물이 분명하죠. 신도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불공을 들이러 가는 사람들이 주로 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곡의 정상에서 자주 내렸다라는 사실은 용의자로 의심되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수사팀으로부터 또 한 건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공주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이 85년에
공주시에서 한 남성이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고 조용히 마무리됐다. 이런 사건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수사팀의 머리에는 스쳐가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답니다. 1년 전 84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름에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공주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과 동일범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수사팀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만나봤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고 하는 그 남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 남성은 공주시에 혼자 살고 있었던 30살의 강창구로요. 형사들은 강창구를 처음 보게 된 순간 스님이 목격했다고 하는 그 수상한 남성과 인상차기가 매우 똑같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를 만나게 된 순간이었던 거죠. 며칠간 용의자의 주변을 조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은 여러가지 정황 등을 다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강창구가 이번 공주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당시에 강창구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요.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잠에서 깬 강창구는 잡으러 올 줄 알았다 라는 말과 함께 순순히 경찰의 체포에 응했습니다. 취조 결과 강씨는요 홀로 외진 길을 지나고 있는 여성들을 위협한 뒤에 강간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목을 졸라 살해해 온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동안 단순 처리됐었던 여성들도요 모두 강씨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집니다. 강창구의 첫 범행은요 83년 7월 31일 우연한 계기로 시작이 됐어요. 공주시의 한 계곡 근처에서 자신의 밭에 풀을 베러 간 이 강창구는요 혼자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있던 인근 주민 오미희 씨를 발견하고는 순간 범행의 유혹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OCD로 몰래 접근해서 머리를 물에 집어넣어서 실신시킨 뒤에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OC를 익사시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물속에 넣어서 사고사로 위장을 했고요. 현장을 빠져나온 거였어요. 첫 번째 범행이 의외로 쉽게 성공을 하자 강창구는 자신감이 붙었는 거죠. 범죄 과정에서. 외진 길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적 욕구를 풀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지속적인 범행을 벌여왔던 겁니다. 취조를 하면서 경찰이 놀랐던 점 중에 또 하나는요, 이 범인인 강창구의 성격이 의외로 순진한 시골 총각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창구는요 어쩌다가 이러한 강간살인마가 됐었던 것일까요? 강창구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였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가정 형편상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었고요. 형의 집에 얹혀 살면서 공사장 막노동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었다고 합니다. 강창구는 눈이 사시였다고 했죠. 사시눈인데다가 어릴 때 소아마비까지 앓았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간질병도 동시에 앓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 강창구를 보살펴줄 사람이나 강창구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항상 어릴 때부터 혼자였었고 불편한 몸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쭉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강창구를 무서워했었다고 해요. 강창구가 쳐다보기만 해도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거나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들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이런 외적인 콤플렉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놀림과 따돌림이 계속되자 강창구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됐었던 거죠. 나이가 들면서 결혼도 하지 못했고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무시당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도중에 서서히 이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에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욕과 분노를 드러나게 된 거였습니다. 6명의 무고한 여성을 이렇게 강간, 살해한 뒤 유기했었던 강창구는요 검거되고 나서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참회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였지만 그동안 지어온 죄를 되돌릴 수는 없었죠. 강창구는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1990년 봄에 자신의 참회의 표시로 눈과 신장을 기증한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자,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뒤늦게라도 해결이 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해결하지를 못했었죠. 이것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화성에서는 목격자도 있었고요. 증거도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공주와 비슷한 유사수법의 범죄였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에서는 해결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일부러 해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이 당시에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떨어졌을 때예요. 사회는 뭐 산업화를 이루고 발전하기 바빴을 때고 주변을 챙기기 힘들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강창구라는 사람을 뭐 장애를 가졌다, 뭐 몸이 불편하다,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좀 이렇게 기피하던 여성들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었고 이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나랑 다르기 때문에 좀 싫은 내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교육의 문제였던 거죠 결국.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직도 뭐 장애인 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차가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개선이 아직 개선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런 강창구 같은 사태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 또 사회가 만들어낸 사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1983년 7월 31일부터 1987년 4월 1일까지 충청남도 공주 일대에서 벌어진 공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는 공주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